잠을 못 잘 때 뒷목이 뻐근하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고 찌뿌둥하고 이래서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떤 질병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급속 충전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 숙면잠을 잤을 때 이 충전이 급속도로 일어나서 우리 몸은 새롭게 회복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돼서 하루를 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면의 기능인데요. 반대로 잠을 적게 자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숙면을 못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원철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한 25년 동안 수면의학 또는 뇌전증을 전공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공부하고 연구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수면 관련 전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꿀잠튜브라고요. 제가 아는 수면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잘 때 뒷목이 뻐근하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고 찌뿌둥하고 이래서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도 잠을 적게 자고 나면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떤 질병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잠을 잘 자고 나면 신체가 잘 회복되기 때문에 근육도 굉장히 탄력도 높아지고 에너지도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들이 긴장하지 않죠. 근데 잠을 적게 자게 되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굉장히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몸이 경직이 더 강해가게 됩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이 긴장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부신에서 나오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코티졸,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긴장되고 이러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잠을 잘 자면 교감신경이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높아지게 되어서 우리 몸의 긴장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도 쉽게 이완이 된 상태가 되는데요. 불면증이 오래된 사람이라든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긴장도 연구를 해보면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근전도를 찍거나 뇌파를 찍어보면 뇌파에서는 굉장히 빠른 파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근전도의 긴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힘을 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빼고 있습니다. 즉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의 항진과 몸의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뒷목의 근육들이 굉장히 수축하면서 뒷목에 뻐근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뇌도 충분한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잠의 욕구가 남아있어서 머리도 찌뿌둥하고 집중을 못하다가 정심을 지나게 되면 조금 맑아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침에 자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운하지 않거나 찌뿌둥한 느낌을 갖고 몸에 무거운 것들을 느낀다면 수면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을 더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약의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몸이 정상적인 상태로 상쾌한 상태로 깨어날 것 같습니다. 우선 수면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또 정신도 맑아지고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잠을 적게 자거나 또 잠의 질이 나빠서 중간에 자주 깨거나 숙면을 못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어나서 찌뿌둥한 기분들을 느끼게 되고요. 감정적으로도 밝지 않아서 짜증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운동이나 어떤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민첩성이나 순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공부를 하거나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기억력과 암기력도 떨어지게 되고 집중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 수면은 우리 몸을 회복하고 재생하고 또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침에 깨어나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몸에는 많은 염증 물질과 산화 물질이 생성되고 누적되게 됩니다. 이 산화 물질하고 염증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생성되는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로 우리의 신체가 손상당하고 우리의 세포들이 사멸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산소를 소모하게 되는데 산소가 소모되면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오존 이런 물질들을 산화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주범들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가 우리의 몸이 노화되고 손상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집중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뇌에서도 많은 네트워크들
근육들 또 신경 뉴런들이 서로 협업해서 일을 하고 그걸 처리하고 기억하고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대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결과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찌꺼기가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뇌도 일을 하고 몸도 일을 하게 되면 몸에는 산화물질, 염증물질이 축적되고 뇌에는 뇌 손상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이 누적되게 돼서 뇌도 손상시키고 육체도 손상시키는데 이것들이 없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잠자는 과정입니다. 잠을 들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낮에 바이러스와 세균들 또 몸에 돌아다니는 이물질들을 감지했다가 깊은 잠, 숙면잠, 서파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낮에 면역세포가 외부의 적을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그걸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게 면역세포입니다. 바로 잠자는 동안에, 특히 깊은 잠 동안에 면역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그것들이 신체를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물질, 염증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에는 혈관의 벽을 막아주는 BBB라고 하는 타이트 정션이 있는데요. 깊은 잠 동안에 그 사이가 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혈액에 있는 혈장액, 아주 맑은 물입니다. 이 혈장액이 빈틈을 통해서 압력이 높으니까 쫙쫙 뻗어나가요. 어떻게 보면 물 청소하는 것처럼 물을 계속 뿌려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찌꺼기가 정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게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낮에 축적됐던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 자는 동안에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잠을 통해서 염증도 제거되고 산화물질도 제거되고 뇌 독성물질도 제거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에너지를 얼마나 쓸까요? 보통 성인이 남자들은 한 2,400kcal, 여성들은 한 2,000kcal 소모한다고 합니다. 근데 잠자는 8시간 동안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대개 100kcal밖에 소모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뭘까요? 뇌가 우리 몸을 조절하는데 뇌가 자는 거죠. 뇌가 기능이 꺼지는 겁니다. 잘 때는, 깊은 잠 잘 때는 죽기 전에 세포가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대사만 유지가 되고 에너지를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우리 몸도 기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안 쓰게 됩니다. 남는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물론 저장도 되겠지만 그 에너지들은 몸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몸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급속 충전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자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 충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깊은 잠, 그리고 자극이 없는 잠, 숙면잠을 잤을 때 이 충전이 급속도로 일어나서 우리 몸은 새롭게 회복되고 건강한 몸으로 치유된 상태에서 회복돼서 하루를 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수면의 기능인데요. 이러한 결과로 잠을 못 자게 되면 사망률, 또 치매 발생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대개 U자 커브를 그립니다. U자 커브라는 것은 가장 아래쪽에는 대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잔 사람이 사망률이나 치매 발생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 보통 알아보면 한 6시간보다 적게 잔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사망률은 2배에서 2.5배, 또 치매 발생률은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증가되는 것들이 확인됩니다. 그거보다 더 적게 자면 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죠. 반대로 9시간을 넘게 자는 사람들 역시 사망률과 노화도 비례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잠을 통해서 우리 몸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손상된 채로 회복되지 않은 채로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되고 또 다른 염증과 손상을 가중하면서 누적되게 되니까 세포가 빨리 노화가 되는 거죠. 그것들이 뇌에서는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 우리 신체에서는 염증 물질과 산화 물질이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게 됨으로써 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비만까지 일으켜서 우리 몸이 노화와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골이, 영어로는 스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코의 문제 때문에 코를 골까요? 사실 아닙니다. 코의 문제 때문에 코 고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코의 한쪽이 코가 막힌다고 해서 그날 밤 코를 골까요? 되게 아니죠.
코 근처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코골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영어로는 스노링, 바이브레이션 사운드, 진동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어디서 들릴까요? 우리가 숨 쉬는 거는 기도라고 하는 숨 쉬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콧구멍, 비강, 그 다음에 우리가 목 뒤, 혀뿌리 뒤쪽에 있는 인두 부위,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기관지로 나눠요. 성대 아래쪽은 우리가 하기도, 아래쪽 기도라고 하고, 성대 위쪽, 목 뒤쪽, 콧구멍까지를 상기도, 위에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또 좀 나눠서 또 한번 분류해 볼까요? 성대 아래쪽의 기관지는 연골로 된 파이프 라인입니다. 터널이죠. 해부학 책을 보면 아주 동그란 원이 근육으로 연결 쭉 돼 있는 관이에요. 그게 우리가 페퍼라고 하는 숨 쉬는 마지막 말단 기관까지 연골로 쭉 연결돼 있어요. 가지를 쳐가면서. 자, 파이프 라인이 잔다고 좁아지고 막히고 구부러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고거나 수면 무호흡증은 하기도, 기관지 문제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기관지 천식 있는 사람들은 이 기관지에 염증이 있거나 거기에 분비물이 축적돼서 숨 쉬는 게 거칠어지죠. 쌕쌕거리고 숨 쉬는 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기도의 문제로 인해서 코골이도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볼게요. 우선 콧구멍을 볼까요? 낮에 입 다물고 코로 숨 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밤에 잔다고 해서 콧구멍이 막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알러지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심한 사람들은 낮에도 코로 숨 쉬는 게 어려우니까 입으로 숨 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을 다물면 숨 쉬는 게 힘들겠죠. 그리고 좁은 데로 공기가 통하니 옆에서 들어도 씩씩 하는 소리들이 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죠. 나머지 사람들, 코로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잔다고 코가 막힐까요? 콧구멍도 터널입니다. 우리가 비강이라고 하는 콧구멍을 통해서 목 뒤쪽까지 연구개가 있는 목젖이라는 구부위까지는 터널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터널은 딱딱한 구조물이니 잔다고 해서 절대 좁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공간은 어디죠? 혀뿌리 뒤쪽입니다. 혀뿌리 뒤쪽은 우리가 경추의 라인이에요. 경추에 뼈가 쭉 라인이 있고 거기에 피부가 붙어 있으니까, 살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좁아질 수는 없어요. 얘가 이동해서 목구멍을 막을 수는 없죠. 앞쪽으로 와보면 뭐가 있죠? 혀가 있는 거죠. 혀는 근육입니다. 근육은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풀 수도 있죠.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골격근, 평활근으로 나눠요. 골격근은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평활근은 내장 근육이에요. 얘는 내 의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알아서 움직여주고 그렇게 활동되는 거죠. 근데 골격근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두박근을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완골, 윗뼈에 붙어 있으니까 힘을 주면 붙어 있는 쪽에서 근육은 수축합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혀는 어디에 붙었냐면요, 아래 턱에 붙어 있습니다. 혀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혀를 누가 조절하냐면 호흡 중추가 조절해요. 숨골 중에 우리 학교 때 배웠나요? 기억나시나요? 숨골을 따져보면 연수, 뇌교, 중뇌 이 세 개로 나눕니다. 뇌교하고 연수 사이에 호흡 중추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애가 앙 하고 태어날 때 얘가 비로소 일이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숨 쉴 필요가 없죠. 엄마가 산소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엉덩이를 차삭 때려서 애를 울게 만드는 거는 호흡 중추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숨 쉬는 거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얘가 30개에서 40개의 신경가지를 내려서 우리의 혀뿌리 근육, 목젖, 그 다음에 여기 인두 근육, 그 다음에 갈비살에는 좌우 12개 근육, 횡격막의 근육을 뇌 호흡 중추가 조절하는 거예요. 얘 명령에 따라서 얘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죠. 자, 그런데 뇌가 깨어있을 때 각성 중추는 숨골을 뒤쪽을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숨골에서 나오는 호흡 중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경세포들이 우리 생존에서 나오는 신경세포들을 자극해주는 자극자예요. 활성을 시켜주는 거죠. 또 뇌가 깨어있으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니까 호흡하는 일이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보통은 호흡 중추는 잘 때는 100% 힘을 갖고 있다고 쳤을 때 깨어있으면 150%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 호흡이 되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혀뿌리도 30% 앞으로 전진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혀는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누워있어도 혀가 말리지 않고 뒤로 앞으로 나와 있으니 우리는 호흡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잠자게 되면 이 각성 중추가
수면 중추에서 억제가 되게 돼서 우리는 잠을 들게 되는데 이 각성 중추가 억제되니까 호흡 중추도 도와주는 힘이 우근이 없어지니까 힘이 100%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아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혀가 30% 뒤로 밀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70%의 기도로 숨을 쉬니까 잠잘 때 약간 쌕쌕거리고 자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70%가 아니라 혀가 뒤로 더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50%에 70% 좁아지면 좁으니까 어떻게 되죠? 소리가 나죠. 그게 코골이입니다. 즉 목젖이 늘어져서 나기도 하지만 혀뿌리가 늘어져서 좁아져서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소리가 시끄러지는 소리가 나는 게 코골이인 거죠. 그리고 그게 90% 이상 좁아지게 되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숨을 안 쉬는 무호흡증이 되는 거죠. 메르니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과학 시간,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건데 좁은 공간에 공기가 통과할 때 그 안에는 음압이 형성된다라는 원리예요. 기도가 넓었는데 잘 때 이렇게 쭈그러지게 되면 좁아지면 공기가 통할 때 소리도 나지만 음압이 형성되니까 이게 확 붙어버리죠. 그래서 코골이가 오랫동안 방치되면 무호흡증으로 진행됩니다. 매일매일 고는 습관성 코골이 환자의 90%가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코골이가 또 무호흡증이 잘 생기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턱의 문제입니다. 이 아래턱이 혀를 담고 있는 그릇을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뒤로 가 있어요. 즉 무턱, 턱이 뒤로 들어간 사람들, 턱이 짧은 사람들, 이 턱이 이렇게 좁은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얼굴이 긴 롱페이스 신드롬인데 여기가 좁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좁으니 혀가 작은 게 아니니 말리게 되면 앞에 치아가 있으니까 혀는 어디로 말리죠? 뒤로 가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이런 긴 얼굴이 아니죠. 둥글둥글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턱이 짧고요. 이 턱이 뒤로 들어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턱이 무턱들이 많습니다. 자,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혀가 뒤에 있고요. 작은 그릇 안에 혀가 꽉 채우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깨어 있어도 기도가 좁은 사람입니다. 잠잘 때 좁아져 있는 상태니 또 좁아지니까 코골이가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턱이 작은 사람들, 무턱인 사람들이 가족력이 많습니다. 코골이 가족력이요. 두 번째는 살이 찌는 겁니다. 비만이 되면 뱃살만 찔까요? 속살이 찝니다. 이 목 안에도 연부 조직이 많아서 이 안에 지방이 침착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깨었을 때도 기도가 이런 굵기가 아니라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잘 때 늘어지면 또 좁아지는 공간이 더 좁아지니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잘 생깁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은 편도선이 또 양쪽 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이 편도선은 중학교를 지나면서 되게 퇴행이 돼서 없어지지만 아주 드물게는 성인이 돼도 편도선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아데노이드라고 해서 여기도 또 남아있는 경우,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커지면 기도가 기본적으로 좁은 거죠. 살이 안 찌더라도요. 그러다가 잘 때 늘어지면 또 막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드는 걸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술을 마시거나 피곤한 거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술을 마시면 코를 안 고는 사람도 코를 골고 무호흡증 있는 사람은 더 무호흡증이 심해지고 또 코를 더 고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인들도 젊었을 때 코를 안 고는데 나이가 들수록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코골이나 무호흡증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로 높아지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높아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 생기는 것보다 나이 들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피부가 탄력이 아주 탱탱합니다. 근육량이 촘촘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때 호흡 중추가 수면에 의해서 좀 풀어진다 하더라도 기도가 조금밖에 안 늘어져요. 살이 탄력이 좋으니까 처지는 게 적은 거죠. 그런데 이게 40세가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축축 늘어지게 됩니다. 50대 되면 더 늘어지고 60대 되면 더 늘어집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조그만 운동에도 알통도 나오고 가슴이 막 나와요. 그런데 중년이 넘어간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잘 안 붙어요. 여성들은 폐경 전에는 운동하게 되면 몸에 볼륨감이 이뻐지죠. 근데 폐경이 된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처진 살이 잘 안 없어져요. 바로 여성 호르몬인 근육의 탄력을 높이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없는 것과 또 남자들의 경우에도 노화로 인해서 근육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잠잘 때 그 긴장도가 풀어지게 되면 축 늘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고 피곤하면 술과 피로가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잠잘 때 30% 늘어지는 게 아니라 50%, 70% 늘어지게 되면 코를 골게 되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 무호흡증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수면무호흡증을 일으킨 요인들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선천적인 요인이라든지 해부학적인 문제,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 비만의 문제, 또 근육의 탄력도, 노화나 술에 의한 문제들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깨어있을 때는 숨 쉬는 게 전혀 문제 없고 잠잘 때만 숨이 기도가 좁아져서 막히게 되니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기도가 좁아져 있으면 우리가 공사를 해서 길을 넓게 만들 필요가 있죠. 깨어있을 때는 길이 넓은데 잘 때만 좁아지니 이게 수술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조금 넓혀준다고 해서 살이 덜 늘어질까요? 어떻게 잘못 수술하면 살의 긴장도가 더 떨어져서 축축 늘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일반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코 고는 걸 모르는 거죠. 옆에서 얘기를 해줘서 아는 거죠. 당신 잠잘 때 너무 코를 골아? 그런 얘기가 이제 피곤해서 그런 날이라고 연결이 되는 것 뿐인데 대부분은 코를 조금씩 골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고는 거는 정말 피곤한 거죠. 근육이 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피곤하지 않은데도 술을 마시지 않은데도 매일매일 코를 골게 되고 자고 나서 개운치 않고 자고 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거나 물을 마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단순한 코골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코골이는 소리는 날지언정 내가 숨 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을 코골이라고 그래요. 단순 코골이죠,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떨려도 숨 쉬는데 문제 없고 우리가 환기라고 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건강한 거잖아요. 숨 잘 쉰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베드 파트너가 문제인 거죠. 같이 자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못 자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베드 파트너를 위해서 코골이나 또는 수면무호흡증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도선이 크거나 아데노이드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양압기라든지 구강내 장치라고 하는 틀니 같은 거를 사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잘 때만 기도를 넓게 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도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또 무호흡증이 관찰된다면 이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골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코를 고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애완견들을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에 우리 개도 골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왜 사람만 코를 곤다고 할까요? 사람만이 누워서 잡니다. 동물들은 서서 자거나 앉아서 자요. 물론 개를 유튜브 영상 보면 개도 벌러덩 누워서 자는 경우도 있고 고개를 약간 돌려서 이렇게 자는 경우도 있으면 혀가 늘어지니까 중력에 의해서 혀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상황이 유발되게 되면 골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만 하늘을 보고 자죠. 하늘을 보고 자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씹고 먹는 것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아래턱이 되게 발달돼서 턱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기도가 좀 넓죠. 이게 앞으로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발생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언어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턱은 작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의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음식을 날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구워서 먹고 조리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이빨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불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쉽게 먹게 되면서 이 턱이 좀 발달이 적어지고 뒤로 늘어가면서 언어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발생학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턱이 작고 어떤 동물보다도 사람보다 턱 작은 동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침팬지를 봐도 원숭이를 봐도 사람하고 유사한 침팬지, 원숭이, 오랑우탄을 봐더라도 턱이 훨씬 더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턱을 갖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언어도 얘기를 하고 또 말도 하고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누워서 잘 때 코를 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코를 골고 피곤할 때 고는 것 정도는 그리고 내가 자고 나서 개운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단순 코골이고 굳이 옆 사람이 불편하지 않으면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옆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같이 자기를 힘들어해요. 부부가 그것 때문에 각방 쓰는 것도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살을 빼시고 옆으로 자는 연습을 하시고 술을 안 드시고 덜 피곤하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구강내 장치를 착용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 와서 양압기를 쓰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수면장애 종류가 몇 가지를 알고 계시나요?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뭐 조금 많이 하신 분은 하지불안증후군 이 정도일까요? 더 많이 하시나요? 목류병, 사건수면,
렘 수면 행동장애, 이렇게 하면 한 7, 8가지 될까요? 수면장애 분류 책을 보면 83가지의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무호흡증도 단순히 무호흡증이 하나가 아니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중추성 수면무호흡증, 또 고도에 따른 무호흡증, 약물의한 무호흡증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수면장애는 8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렵고요. 잠을 들기 전에 잠자다가 깨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잠들기 전에 불편한 게 대표적인 게 불면증과 하지 불안 증후군이죠. 잠든 뒤에 자꾸 깨게 되거나 수면 질을 떨어뜨리는 게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주기적 하지 운동증, 사건 수면이라고 하는 목류병 이상 행동 장애 등이 될 거예요. 이런 모든 수면 장애들은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얕은 잠만 계속 자게 되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아침에 자고 나면 개운치 않게 되죠. 잠의 가장 중요한 회복, 재생, 치유의 기능이 충분한 잠을 자고 깊은 잠을 잘 때 회복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고 너무 새벽에 일찍 깨게 되면 회복과 치유와 재생의 기능에 하는 시간이 줄거나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됨으로써 낮에는 피곤하고 졸립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더 나가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짜증이 늘고 화를 참을 수가 없고 굉장히 욱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주간 증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몇 가지로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잠. 정상적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라고 했는데요. 그 시간을 다 잤는데도 자고 나서 개운치 않아요. 또는 낮에 피곤해요. 낮잠을 자야 돼요.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부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채는 탕감을 시킬 수 있어요. 나라에서 너무 빚이 많으면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형제들이 갚아주고 부모들이 갚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부채는 지구 끝까지 쫓아옵니다. 잠은 잠으로 해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나는 충분히 잤는데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정말 충분히 잤냐를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면 주중에 6시간을 자거나 5시간을 잤어요. 주말에 10시간을 자서 나는 충분하다고 했다면 주중에 못 잤던 잠이 수면의 부채로 남아있고요. 10시간을 더 자서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적된 잠은 일주일로 따지고 5일을 따지면 10시간인 거죠. 내가 주말에 10시간을 잤다면 내가 자는 잠은 7, 8시간이고 나머지는 3시간은 부채를 탕감한 건데 3시간을 탕감해도 아직 7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피곤한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졸리다면 평소에 수면 시간을 7, 8시간을 확보해 주시고 그것들을 1주에서 2주 동안 매일매일 유지하도록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피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리듬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말 피곤한 사람들,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잘 수 있을 거예요. 낮에도 자고요, 서서도 자고요, 앉아서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가 졸립지 않은데 누워있는다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깨는 거는 몸의 피로도 더하기 생체 리듬, 자고 깨는 리듬에 맞물렸을 때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리듬이 내가 정말 자는 시간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일주일 리듬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시간이면 이 시간대로 고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에서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노력해도 잘 바뀌지 않아요. 최대 우리는 1시간 정도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피곤하게 열심히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내 생체 리듬은 새벽 2시로 잡혀 있는 거죠. 난 10시에 잔 겁니다. 그러면 4시간 동안 어떤 거죠? 생체 리듬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곤해서 잔 거니까 그 잠은 낮잠을 잔 거예요. 4시간은 좀 얕은 잠을 잔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자는 잠이 자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되죠? 생체 시계는 꺼졌는데 앞에서 피로도가 조금 풀렸어요. 잠의 욕구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자니까 또 이것도 또한 깊은 잠을 못 자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진정하게 깊은 잠을 잘 자려면 아침에 기상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 시간으로부터 7시간에서 8시간 전에 자는 시간이 내가 자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리듬을 고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자야지만이 충분한 시간을 자게 되면 개운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의해서 노출된 상태에서 잤을 때 그럴 겁니다. 낮에 피로도를 만드는 거를 막아주는 요인들이 낮잠과 커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피로도를 낮추거나 생체 리듬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1시간 동안 쇼츠를 계속 보고 잤어요. 빛에 계속 노출되면 생체 시계는 자는 시간에 맞서 꺼져야 되는데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수 있죠.
왜냐하면 피곤하니까요. 낮잠을 자는 것처럼 자게 되니까 생체시계는 켜지고 다시 꺼지는데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 앞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생체시계 켜진 상태는 낮잠을 잔 겁니다. 피로가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낮잠을 자거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우리는 피곤해서 자는 거고 생체시계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주말이라도 주중과 똑같이 자야 됩니다. 만약에 주말에 주중에 자는 시간보다 2시간 차이가 나서 자거나 2시간 차이가 나서 일어나는 사람들, 즉 불금을 지내는 사람들 있죠. 새벽까지 즐거운 거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한국에 있는데 저기 싱가포르나 필리핀이나 두바이에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시차가 안 맞는 거죠. 한국에 있었는데 두바이 맞춰서 나는 잔 겁니다. 2-3시간, 3-4시간 늦게 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말 동안 이틀 동안 내가 두바이 가서 여행하고 왔어요. 그 나라 시간에 맞춰 살고 왔습니다. 한국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시차가 맞춰져야죠. 그게 월요병입니다. 출근하니 아침에 너무 힘든 상태에 일어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시차가 어긋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니 졸리고 피곤한 거죠. 그거를 의학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시차라고 얘기합니다. 소셜 제트랙.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는데 나의 자고 깨는 리듬을 해외여행 간 것처럼 어긋나게 자게 되면 사회적 시차, 우리가 쉽게 하는 월요병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면이 교란되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이 잠을 못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질 때 생기는 몸에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말이라거나 휴일일 때 여러분들의 자고 깨는 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으로 제한해야 됩니다. 난 12시에 자면 잠을 좀 더 자려면 11시에 자고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났으면 1시간 더 자서 8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1시간을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범위는 내 생체 시계가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늘리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야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거를 소화시키고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장기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생체 시계는 단순하게 뇌만 자고 깨는 걸 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장기, 눈, 코, 간, 심장, 근육 모든 장기에도 자체 시계가 있어요. 그 장기의 활동성을 리드미크하게 조절하는 장기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말초시계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다른 자극을 안 주면 어떤 놈은 16시간 간격으로 활동이 높아졌다가 떨어지고 어떤 놈은 28시간 간격으로 활동이 높아졌다 떨어지게 됩니다. 학생 때 개구리 뒷다리 갖고 전기 실험을 해봤을 때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높아지다 갑자기 떨어지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장기도 그런 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시계를 마스터 클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추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초시계를 중추시계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즉 뇌시계는 말초시계를 컨트롤합니다. 각각 자기의 리듬대로 움직이는 말초시계를 뇌시계, 중추시계와 동기화를 시키는 과정이 이 뇌시계의 생체시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즉 뇌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 몸도 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따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녁 늦게 야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위산을 분비시켜서 또 소화효소가 막 나와서 자극을 해요. 그거 조금 더 소장과 내려가게 되면 또 다른 담즙과 췌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들이 또 내려서 또 자극을 해요. 소장, 대장이 또 나오면 그 움직이는데 계속 자극을 합니다. 이 하나의 음식을 먹거나 소화되는데 3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뇌는 자라고 명령을 계속 내보내요. 근데 당장 내 몸에서 음식이 들어오니 위장관하고 많은 소화 관련되는 장기들은 이 명령을 안 듣겠죠. 이걸 소화시켜야 되니까.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수능이요. 근데 아이는 공부 안 하고요. 유튜브 보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야, 너 이제 자야 돼. 내일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일찍 자. 불안하니까 또 문 열어보고 또 게임하면 야, 이제 자. 그만해야 되지 않니? 소리도 질러요. 화도 내요. 이 중추시계도 엄마 역할을 합니다. 못 자니까 얘가 꺼지지 않아요. 계속 얘를 자도록 쉬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얘는 그 말 안 듣고 움직이게 되면 위장관도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생체시계도 꺼지지 않고 일을 하게 되니 다른 시계들도 켜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피곤해서 잠잘지 몰라도 포만감 때문에 나는 음식 먹고 너무 쉽게 잠들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잠은 진정한 휴식의 잠이 아닌 얕은 잠, 선잠, 질 나쁜 잠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야식을 먹고 나거나 술을 마시고 나면 개운치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흡수된, 소화된 음식물들은 자는 동안에 소비가 안 되니 살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면제는 잠을 자는데 도와주는 약물이죠. 잠을 드는데 도와주거나 중간에 깨지 않도록 하는 약물들의 총집합을 수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힙노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수면제에 대한 분류가 상당히 유사하게 분류되어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약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만 차이가 나고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 수면제는 크게 4가지 또는 5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벤조디아제핀, 좀 말이 어렵는데요. 뇌는 각 장기별로, 각 위치별로 그거를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가바라는 겁니다. 가바는 뇌를 좀 억제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가바를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그거와 연결되는 다른 신경세포로 가바를 분비해서 연결된 신경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반대로 신경을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글루타메이트예요. 아스파테이트도 그런 거죠. 글루탐산, 아스파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뇌에서 분비가 되면 연결되는 신경세포에 글루탐산이 분비가 돼서 그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수면 중추에서는 가바가 분비가 돼서 뇌를 깨어있게 하는 각성 중추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바를 분비시키도록 도와주고 가바의 양을 높여주는 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입니다. 우리가 수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티반, 로라제팜이죠. 바륨, 디아제팜이죠. 리보트릴, 크로아제팜이죠. 이런 약물들, 또 그 외에도 달마돔, 또 브로마제팜, 팜이라고 붙어있는 약물들이 벤조디아제핀의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외에도 자낙스, 데파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바로 된 음식이나 약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가바 자체는 뇌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비비비라고 하는 뇌를 막아주는 통로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면 이게 지질하고 친화성이 높아서 뇌로 잘 전달되거든요. 벤조디아제핀의 약이 벤조디아제핀 수용체하고 붙게 되면 가바를 막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가바의 농도를 높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의 대부분들은 간으로 대사돼서 매일매일 복용하게 되면 약의 대사율이 좀 빨라져요. 그거를 우리가 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의 농도를 점차 높여주는 거죠. 즉 간에서 처리 속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약을 먹게 되면 약이 빠져나가는 게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자주 먹게 돼야 되는 상황이 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벤조디아제핀의 약을 쓰게 되면 가바 농도가 갑자기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수면 중추가 자극이 돼서 우리는 쉽게 잠들 수 있는데 높아진 약을 먹다가 갑자기 끊으면 인위적으로 가바가 만들어졌던 것이 안 만들어지게 되니까 가바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더 못 자는 상태가 돼서 약물에 대한 반동성, 불면증, 약을 안 먹으면 불면증이 더 악화되는 상황, 의존성이 잘 생기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벤조디아핀 중에 바륨, 아티반, 크로나제팜 이런 약물들, 달마돔, 그다음에 브로마제팜은 반감기가 약이 반으로 주는데 2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갑니다. 약을 먹으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4일에서 6일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을 먹게 되면 작용은 크게 3가지랍니다. 가바를 높여주니까 첫 번째는 잠을 들게 하죠. 인면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의 수용체가 다른 수용체에 작동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할 때 저희가 벤조디아제핀 아주 소량을 추가하는 이유가 근육을 이완시키는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항불안 효과입니다. 마음이 긴장할 때 가바의 농도를 조금 높여주면 진정작용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불안장애가 심하거나 우울증이 있을 때 이런 벤조디아제핀 약물들을 쓰게 됩니다. 특히 약효가 긴 약을 쓰게 되면 낮에도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물들을 오래 복용하면 습관성과 의존성,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반감기가 짧은 약이 나왔어요. 반감기가 4시간에서 5시간 나온 약이 자낙스하고 데파스가 대표적입니다. 여전히 벤조디아핀 갖고 있는 3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항불안 효과도 갖고 있고 수면 효과도 갖고 있는데 작용 시간이 짧은 거죠.
이 약도 습관성과 내성에서 안전하지는 않은데 앞에 약효가 긴 것보다는 좀 덜합니다. 단기에 쓸 때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수면제는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졸피뎀, 스틸록스가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잘레프론이라고 하는 약도 나와 있고요. S졸피클론이라는 약도 나와 있어서 이 약들이 첫 자에 Z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들을 G 계열 약물, G드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약물들은 벤조디아제핀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들어가면 인면을 도와주는 알파1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항불안 효과, 근육 이완 효과는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진정되지는 않는 거죠. 다만 수면을 작동하는 알파1 수용체만 작동되니까 잠을 쉽게 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도 약간의 의존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래 먹으면 습관성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장기 복용을 제한해야 되고요. 이런 이유로 이 G드럭, 졸피뎀, 스틸록스는 한 달 이상 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을 가더라도 28일 이상을 처방을 못하도록 제한이 걸려 있는 약물입니다. 세 번째는 항히스타민 약물을 들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각성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각성 중추라고 하면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히스타민, 도파민 이 네 가지 물질이 뇌간에서 분비가 돼서 뇌를 자극해서 뇌를 깨우는 과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은 각성을 일으키는데 항히스타민은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이죠. 히스타민은 수용체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알러지 반응을 억제하는 알러지 치료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 콧물약, 알러지약으로 우리가 항히스타민을 흔히 복용하게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우리가 졸립잖아요. 알러지만 차단하는 H3 수용체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을 유도하는 부위도 억제하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몇 가지 약물, 항히스타민 약물로 나와 있는 약물들을 수면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잠잘 때 나오는 수면의 호르몬으로 이것들이 적절하게 잘 분비가 돼서 유지가 될 때 우리는 잘 잡니다. 보통 멜라토닌은 빛이 들어오거나 우리 몸이 긴장하면 송가체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멜라토닌이 생성되는데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까지는 만들어지는데 많이 먹으면요. 거기서 멜라토닌 넘어가는 거는 빛과 움직임, 긴장에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세로토닌만 많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기분도 좋아지고요. 각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잠자는 시간에 맞춰서 한 2시간 전부터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즉 빛이 차단되고 긴장이 억제되면요. 그러면 잠자기 2-3시간부터 멜라토닌이 올라가다가 조금씩 생성되다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10대 후반에 비해서 50%가 적게 만들어집니다. 또 70세가 넘어가면 30%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잠을 못 자지만 멜라토닌의 결핍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즉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멜라토닌을 투여하게 되면 수면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멜라토닌 또한 수면제로 분류합니다. 미국에서 구매하는 멜라토닌은 1시간이면 없어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전문약으로 된 멜라토닌 처방용은 한 7시간 정도 약효가 유지가 되도록 만든 약입니다. 미국에는 멜라토닌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라멜테온이라는 약물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멜라토닌 기능 중에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는 기능은 없고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선택적 수용체에 작동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수면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분류가 없어요. 미국에는 분류가 있고요. 그게 올렉신 차단제라는 거예요. 올렉신은 뇌가 깨어있을 때 각성 시스템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없어지거나 분비량이 적어진 사람들이 기면병이에요. 각성은 유지가 되는데 자꾸 꺼지게 되는 거, 시동이 꺼지게 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올렉신인데 이 올렉신이 부족하니까 각성이 자꾸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수시로 졸리는 게 기면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불면증 환자들은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도 올렉신 농도가 계속 높아져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올렉신이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니 이 물질을 차단하면 잘 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4개의 제약회사에서 4종류의 올렉신 차단제 약물이 출시가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 올렉신의 농도를 떨어뜨렸더니 보다 쉽게 잠자는 거죠. 이거는 올렉신만 작동되니까 벤조디아제핀이 갖고 있는 내성, 의존성, 습관성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걸 들어오기 위해서 저도 좀 참여하고 있는데 임상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의 약물을 갖고 임상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상당히 안전하고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 않지만 습관성과 의존성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빨리 이 약이 들어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약가 정책이 너무 좀 엄격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고가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 있는 약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개발해서 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식약처 승인을 받는 조건들이 약의 안전성, 효능을 검증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임상연구가 진행돼야 돼요. 가짜 약을 먹인 사람들, 진짜 약을 먹인 사람들을 주는 사람도 모르고 먹는 사람도 모르는 이중 맹검 실험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짜 약을 먹은 사람에 비해서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 부작용도 적고, 부작용은 사실 비슷해야겠죠. 또는 어떤 약의 효능이 확인이 되면 약의 효능을 인정해 줍니다. 그거 과정을 끝나게 되면 약가 계약을 맺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되는 나라다 보니까 약가의 결정은 나라에서 합니다. 심평원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에서 약가 계약을 하는 거죠. 이 약을 얼마에 너희 팔래? 얼마면 우리가 약을 살 거야? 왜냐하면 나라에서 약가의 70%를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을 때 구매할 때는 내 돈은 30% 내고 70%는 미리 냈던 의료보험비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약가 계약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약들이 다른 나라에는 예를 들면 3,000원에 팔고 있는데 한국에서 들어올 때는 기존에 나왔던 약하고 비슷한 효과를 낸다면 그 약가에 맞춰야 돼요. 졸피뎀 스틸록스가 100원이라고 한다면요. 100원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기전을 갖고 있거나 그거를 뒤엎을 수 있는 효과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새로운 약들이 그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새로운 약들은 안전한 거죠. 효과는 비슷해도요. 근데 그걸 개발한 원개발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아시아 다른 일본이나 많은 유럽의 나라들한테 3,000원에 팔고 있는데 한국은 100원에 팔아야 돼. 한국 시장은 요만한데 만약에 한국에 100원을 팔면 대만에서 클레임을 걸 겁니다. 야, 니는 한국에 100원을 파는데 우리한테 3,000원 팔면 돼,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면 한국을 바이패스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한국은 안 팔어. 너희들 내비둬. 왜냐하면 약을 개발하는데 많은 투자비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을 개발한 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페이턴시라고 하는 독점권을 부여해요. 보통 7년, 5년을 부여하게 되는데 독점권이 있는 동안 이 회사는 투자한 돈을 뽑아야 되니까 높은 약가로 판매하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 약을 못 만드는 독점권을 부여한 거니까요. 카피약을 못 만듭니다. 이런 페이턴시가 끝나면 그 약에 대한 성분과 제조 공법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제약회사들도 그 약을 똑같은 제조 공법과 원료를 가져와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복제약, 카피약입니다. 근데 독점권이 풀리기 전에, 특허가 만료하기 전에 약을 만들면 불법이 되는 거죠. 소송에 걸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약가를 못 줘서 들어오지 못하는 약들이 꽤 많습니다. 일부 환자 단체, 특히 암 계열의 약물들은, 암 치료제를 쓰는 약물들은 환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농성을 하고 항의를 하면 그때서 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약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환자 단체가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중증도가 낮은 약물들은 사실 좀 약이 못 들어오고 한국에는 나중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올렉신 차단제도 사실 해외에서는 꽤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과연 한국에 들어올 때 그 가격을 온전하게 받지 않으면 그 회사는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에 판매되는 게 더 많아서 한국에는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약가 계약이 어떻게 맺든 간에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잘 돼서 한국에서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면제는 4가지에서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잠들 때 정상적으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내외를 봅니다. 그런데 5분 안에 잠들면 이것도 병적인 겁니다. 우리가 뇌는 깨어있다가 잠자는 스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 과정이 순식간에 벌어지지 않아요. 생체 시계가 꺼지고 잠에 관련되는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20분 이내에 잠드는 걸 정상으로 봅니다. 스위치가 똑딱하고 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딱하고 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잠의 욕구가 극대로 높아져니 머리만 대면 자는 거죠.
우리가 서서도 자고 앉아서도 졸 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수면이 부족하거나 평소에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20분 안에 잠드는 거는 정상으로 봅니다. 만약에 20분 이상 더 걸려서 빨리 잠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잠이 30분 넘게 40분 넘게 잠이 안 오면 불안해지죠. 자야 되는데. 그리고 잠이 안 오니까 뒤척뒤척거리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가서 잠을 방해하는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된다 하면서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에 그 시간을 지나면 머리에 쓸데없는 잡생각이 계속 돌아갑니다. 뇌가 깬 거예요. 완전히요.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을 안 자게 되면 뇌가 켜져서 뇌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공장이 켜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보다 쉽게 잠드는 방법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취침 루틴이라는 거죠. 잠자기 전에 우선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바로 자는 게 아니라 한 20, 30분 거쳐서 잠을 드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는 빛을 좀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껌껌하게 끌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 노란색 불빛이 나오는 불빛이 있어요. 우리가 하얀 불빛, LED 조명, 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LED의 불빛은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불빛을 뇌가 쬐게 되면 눈의 원추세포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입니다. 우리가 가시광선은 380나노미터에서 580나노미터의 빛입니다. 380나노미터는 자외선보다 조금 더 파장이 긴 건데요. 반사돼서 눈으로 감지되면 원추세포가 그 색깔을 감지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저게 빨간색인지 푸른색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들어오면 빛을 감지하는 원추세포를 자극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니까 이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생체시계를 바로 깨워버려요. 그러니 LED 조명 중에 블루라이트를 우리가 쬐게 되면 생체시계는 켜지는 일이 벌어져요. 한번 켜진 시계는 한두 시간이 지나야지 꺼집니다.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 우리가 노란 불빛과 붉은 빛을 쬐는 건 좋으니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는 LED 끄시고 노란 불빛, 호텔에 가면 노란 불빛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수면과학이 접목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을 호텔방처럼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럭셔리한 노란 불빛이 나오는 방으로 꾸며보시고요. 그 스마트폰에 SNS 하지 마시고 책을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30분 정도 내 몸을 진정하도록, 즉 잠이 빨리 들수록 도와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긴장을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도록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게 스트레칭 요가 동작이에요. 제 채널에도 있는데 그런 동작들은 운동할 때 과하게 관절을 꺾는 동작이 아닌 거죠. 약간 몸을 풀어서 긴장을 푸는 동작이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 스트레칭 동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거를 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조금 더 응용해서요.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중간에 멈추고 내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초 간격으로 숨을 5초 동안 천천히 들어 마시고 5초를 멈추고 내쉬어도 되고요. 478 호흡법이라고 해서 4초 동안 코로 들어 마시고 7초를 멈추고 8초 동안 입을 벌려서 천천히 내쉬는 한 번 호흡이 19초 걸리는 거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몸이 쉽게 긴장이 풀립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니까 혈액의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산소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긴장이 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숨을 깊이 들어 마심으로써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깊이 내려가게 돼요. 횡격막이 내려가니까 배가 불룩하게 돼서 이런 심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배가 배로 숨쉬는 호흡이라고 그래서요. 이 횡격막은 부교감신경계인 미주신경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거죠. 깊이 숨쉬면. 그러면 긴장이 빨리 풀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뇌에 호흡 중추가 있어요. 즉 우리 뇌가 알아서 숨쉬는 게 아니라 내가 호흡을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느리게 숨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호흡 중추에 있는 세포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횡격막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호흡 중추를 억제시켜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니까 긴장이 빨리 풀어지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심호흡을 하게 되면 진정이 되고 마음이 편안한 걸 느끼게 되는데요. 잘 때 걱정이 많거나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심호흡을 잠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꾸준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책을 보시면서 머리에 잡생각을 자꾸 밀어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앱을 이용해서 명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들 취침 루틴이라고 하고 우리 몸과 뇌가 잠자는 걸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몸의 긴장을 풀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자극시켜주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잠들었을 때 20분 안에 쉽게 잠드는 겁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고 몸이 긴장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막 운동하고 땀이 난 상태에서 누우시면 생각도 많아지고 잠들기 어렵고 어렵게 잠들어도 금방 깨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을 자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1시간을 최소한 잠자기 전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깨지 않은 통잠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ASMR이라고 하는 것과 백색 소음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ASMR은 자율 쾌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거를 봤을 때 전율이 느껴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이유도 없이 그걸 딱 봤을 때 소름이 끼친다든지 뭔가 확 뚫린 느낌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거 바로 ASMR입니다. 어떤 자극에서 몸에 대한 쾌감 반응을 느끼는 것들을 ASMR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나오거나 또 수면에 도움되는 음악들은 ASMR은 사실 아닙니다. 백색 소음입니다. 백색 소음은 또 뭔지를 좀 공부해 봐야 되겠죠? 백색 소음은 음악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음악이라는 거는 운율이 있고 리듬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백색 소음은 운율과 리듬이 없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에어컨 소리, 냉장고 소리, 차 진동 소리 이런 것들이 백색 소음입니다. 그리고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음악 같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지멋대로 소리가 나고 모닥불 소리 이런 것들도 좀 불규칙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백색 소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을 잘 때 어떤 백색 소음이라든지 또는 운율이 있는 좀 차분하고 리듬이 템포가 느린 음악을 들으면 잠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불면증 환자 중에 이런 백색 소음이나 또 수면 음악 또는 단조로운 음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수면이 개선되는 사람들이 보통 한 연구를 해보면 절반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예요. 그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쉽게 잠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거나 불편하고 그 소리가 짜증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면 음악을 듣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파도 소리, 뱃소리, 비행기 소리, 모닥불 소리들이 나를 진정하고 내 머리의 잡생각을 막아낼 수 있다면 즉 그거의 상상을 통해서 내 머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채워지는 걸 막아낼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죠. 또는 그 소리에 대해서 이미 안 좋은 상처가 있거나 또 안 좋은 경험이 있거나 그 소리가 전혀 나를 자극하거나 나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음악들을 밤새도록 켜놓는 것보다는 잠들고 나서 한 30-40분, 1시간 정도 켜놓고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있습니다. ASMR이나 이런 백색 소음들이 인터넷에 참 많은데 또 그걸 듣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그거를 켜고 끄고 또 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녹음된 소리를 듣거나 또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기껏 음악 듣고 빛에 노출되면 안 하니만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잠을 안 올 때 또 중간에 깨서 잠이 안 오면 거실에 나와서 재미없는 책, 수필집, 명상록과 같거나 좀 어려운 책을 보라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냐면요. 우리가 잠을 안 올 때 머리에 쓸데없는 잡생각이 저희가 러닝 서트라고 그래요. 계속 뛰어다니는 생각이라는 뜻이죠. 뇌는 깨어있는 상태, 과각성, 즉 잘 시간에 깨어있는 상태가 되니까 뇌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낮에 있었던 일들 중에 다 끄집어내는 거죠. 내일 할 일, 옛날에 있었던 일, 별것도 아닌 생각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연결되는 꼬리에 무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참 웃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걱정되는 생각도 아닌 거예요. 이럴 때는 약간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즉 머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를 멈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아주 몰입하지 않은, 너무 영화가 재밌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소설이 재밌어서 거기에 집중하면 다시 그 소설의 생각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고 재미없고 이해가 어려운 거에 집중하면 내 생각이 거기에 약간 어텐션을 하게 되면 스스로 돌아가는 과학각성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못 잤으니까 피로도는 생기게 되니 우리는 그때 좀 잠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재미없는 책,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메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넘겨가시면서 읽어가신다면 나의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자극 조절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스티뮬러스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라고 있어요.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수면제보다 더 효과가 좋은 비약물 치료가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자극 조절요법, 많이 누워있지 말라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주는 수면 제한요법, 그리고 복식호흡과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을 하는 이완요법, 그 다음에 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잠 못 자면 큰일 난데, 죽는데, 치매 걸리는데 그런 게 아닌 거를 교육시켜주는 인지치료, 더 나아가서 수면 위생, 이 4가지 또는 5가지를 묶어서 교육시켜주는 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위눌림 경험해 보셨나요? 가위눌림이 아주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경험한다고 합니다. 가위눌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위눌림이 왜 생기는지 알아봐야 돼요. 이 가위눌림은 꿈꾸는 잠하고 관련됩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비렘 수면, 렘 수면이 반복됩니다. 근데 비렘 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단계가 커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우리는 뇌파에서 느림파가 나와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비렘 수면 1, 2단계는 얕은 잠이에요. 특히 1단계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자는 거에 과도기,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거나 전철 타거나 피곤할 때 의자에 앉아있을 때 몽롱한 상태가 있죠. 내가 깨어날 수도 있고 주변의 소리도 인지할 수 있는데 움직이는 귀찮고 조금 있으면 잘 것 같고 이런 느낌이 1단계 수면입니다. 전체 수면의 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잘 거냐 깰 거냐 금방 결정되거든요. 2단계는 정말 새근새근거리고 자는 잠입니다. 전체 수면의 50%를 차지해요. 하지만 이 잠도 역시 얕은 잠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강하게 자극을 주거나 소리가 나거나 부스럭거리면 깨어날 수 있어요. 그 단계를 지나면 3단계 수면인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이 3단계 수면만이 깊은 잠이에요. 전체 수면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때는 뇌가 굉장히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버가도 모릅니다.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잘 못 깨어나요. 억지로 깨어나게 되면 힘도 하나 없고요. 눈도 뜨기가 어렵고 팔다리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젊었을 때 피곤해서 막 깨어났는데 기운이 없어서 한 5분, 10분 지나야지 회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잠 때 들어갈 때 깬 겁니다. 이 잠은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 때 많아요.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면 깊은 잠이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되면 이 깊은 잠량이 확 늘어납니다. 회복하는 잠이니까 이 잠이 늘어나서 우리 몸은 빨리 회복하죠. 이 잠을 지나고 나면 렘 수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하나의 사이클이 90분 정도 유지가 되고요. 하룻밤에 4번에서 6번 반복됩니다. 비렘 수면의 깊은 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 사이클에는 부터는 거의 안 나타나거나 조금 나타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렘 수면은 아주 조금 나오고요. 세 번째부터 더 늘어납니다. 즉 깊은 잠이 적어진 만큼 렘 수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렘 수면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중뇌하고 뇌교 사이에 렘 수면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위치하는데요. 얘가 탁 켜지면 2가지 일을 해요.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뇌를 깨워버려요. 뇌를 자극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 아무런 자극 없이 뇌가 깨어난 거니까 낮에 있었던 일,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뇌에 축적된 일, 심리적으로 충격받은 일, 불안한 일들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렘 수면 때는 우리가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낮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적인 게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위쪽에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쌓여요. 그래서 렘 수면 동안에 얘를 깨트려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감정적으로 좀 안정이 돼요.
렘수면이 그런 안정을 시키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쪽으로 기능을 하나 더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 렘수면 세포 아래쪽에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목, 경추, 바로 위쪽, 가장 높은 쪽에 운동신경 세포를 억제해요. 척수해요. 그렇게 되니까 목 아래쪽으로는 움직임이 없는, 즉 마비 상태가 됩니다. 목 위쪽은 활성화되고 목 아래쪽에 운동신경은 마비가 되는 상태가 되니까 뇌에서는 꿈을 꾸게 되고요. 또 뇌가 막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니까 눈동자는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렘수면을 영어로 Rapid Eye Movement, REM이라고 얘기를 해요.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단계죠. 그러니까 눈은 억제가 되지 않으니까 뇌가 우리가 골똘하게 뭔 생각할 때 눈동자 돌아가잖아요. 그처럼 눈동자가 픽픽 돌아갑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동자 움직임이. 반대로 척추 아래쪽은 완전 마비 상태돼요.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를 기록해보면 팔다리 근전도를 붙이게 되면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근전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깊은 잠 때도 근전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가위 눌림은 이 바로 렘 수면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어긋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렘 수면은 굉장히 얕은 잠이에요. 작은 자극에서 쉽게 깨어나는 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렘 수면일 때 새벽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클에 들어가다가 렘 수면 때 자극에 의해서 깰 시간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런데 경추 쪽에 운동신경을 억제하는 마비신경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즉 몸은 마비 상태로 뇌는 깨어난 상태가 가위 눌림입니다. 깨어나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눈은 겨우겨우 떠서 주변도 볼 수 있는데 내 팔다리가 안 움직여져요. 이거를 가위 눌림, 수면 마비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슬립 파랄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운동신경을 억제했던 신경도 풀어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게 되지만 그 5분 또는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에 들어간 거죠. 나는 살아있는데. 그런 상황이 된 경험하게 되죠. 질식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경우는 불안하기 때문에 환시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꿈꾸는 잠은 누구나 경험하고 하룻밤에 20배에서 25%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잘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입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생체시계가 꺼지지 않고요. 그리고 억지로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이 줄고 꿈꾸는 잠이 늘어납니다. 꿈꾸는 잠이 늘어났으니 가위 눌림에서 뇌는 각성이 됐으니까 자꾸 깨려고 그러는데 더디 풀리는 거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서 가위 눌림이 잘 생깁니다. 두 번째는 술이나 카페인을 마신 겁니다.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게 되면 뇌가 각성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꿈꾸는 잠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꿈꾸는 잠이 늘어났으니 불안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서 뇌는 깼는데 팔다리 마비가 더디 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잠은 쉽게 들지만 깊은 잠이 줄고 중간에 자주 깨고 꿈꾸는 잠 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가위 눌림이 잘 생기게 됩니다. 기면병 환자들의 경우에도 가위 눌림이나 렘수면 행동장애가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꿈꾸는 잠, 렘수면 억제하는 약물들이 항우울제 약물들이 꿈꾸는 잠을 많이 억제하게 됩니다. 이런 약을 먹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 꿈꾸는 잠 양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수면마비 또는 가위 눌림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길을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저는 한의사가 아니라서 기를 어떻게 풀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도로 생각해 보면 기가 약하다는 거는 주눅 들어있고 체력이 떨어져 있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약해졌다라는 걸 기가 약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또 몸에 열이 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꿈꾸는 잠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서 불안해하고 예민하고 짜증이 늘고 우울한 감정이 있다면 이 역시 꿈꾸는 잠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가 약한 것도 렘 수면을 늘려서 가위 눌림, 수면마비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뒤지면 가위 눌리면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빨리 각성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 불안해하면 안 되고요. 약간 긴장을 할 수 있도록 심호흡을 좀 하거나 몸에 힘을 자꾸 주었다가 푸는 방법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긴장해야 되고 빛을 쬐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마비가 아직 안 풀린 거니까 각성이 빨리 일어나게 되면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거니까 이 각성 반응이 늦어진 거니까 뭔가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거나 집중하거나 한 가지 생각을 계속 계산을 하거나 숫자를 세거나 이렇게 하거나 몸에 힘을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부위를 자꾸 힘을 주는 거라든지 호흡을 좀 깊이 해서 심호흡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수면마비 또는 가해놀림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불안, 긴장 또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 낮잠, 술이 원인이라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취침 루틴을 매일매일 하시고 또 자기 전에 책을 좀 보시고 또 술이나 카페인, 낮잠을 제한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고요. 자는 시간을 고정해서 자야지만이 우리가 가해놀림이라든지 수면마비를 억제할 수 있고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한 서너 번 정도 경험합니다. 네.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생겼던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수면의 얘기를 하면은 저는 끝도 없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면 장애를 진료하고 또 연구도 해왔고 환자도 봐왔고 또 이에 관련돼서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학회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수면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수면의 개선에 또는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렵을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이해하시고 혹시 수면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나쁜 수면 습관을 배제하도록 노력하신다면 건강한 수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와 육체의 건강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